아버지의 새 아내, 그게 제 제일 친한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지기 친구에게 제 아빠를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몸서리쳤죠. 분노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밝혀진 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 그리고 저희 가족을 향한 끔찍한 복수극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당한 처참한 배신,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박수진입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 모든 시작은 홀로 남으신 아버지 박철수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아버지는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 3남매가 아무리 자주 찾아뵙고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실에는 늘 무거운 침묵과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 나이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게 죄는 아니겠지.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굽어진 어깨, 얇아진 머리카락, 그 모습에서 저는 문득 아버지도 한 사람의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 몰래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윤가희. 나이는 아버지보다 28살이나 어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죠. 처음 아버지가 윤가희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농담도 참. 그런 젊은 사람이 아버지를 왜 만나겠어요? 하고 넘겼죠.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희미한 미소는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깔끔하게 면도를 하시고 옷장을 뒤져 가장 멋진 셔츠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휴대전화가 카톡하고 울리면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고는 저를 슬쩍 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아니, 그냥 노인들 모임 연락이다 하고 얼버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새 삶을 찾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빠인 박준호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조심하셔야죠. 그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준호야, 너희 엄마도 나보다 10살 어렸어. 나이를 따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보렴. 아버지는 어머니와 10년 차이로 결혼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깊은 늪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알 수 없는 욕망의 그림자가 저희 집안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 윤가희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꽃집에 들러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 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때로는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가희 씨 목소리를 들으면 힘든 하루가 눈 녹듯 사라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희 남매는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젊은 여성이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만을 보고 만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상의 끝에 윤가희라는 여자를 몰래 뒷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전문 흥신소에 연락했고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님의 아버지께서 만나시는 윤가희 씨, 특별한 전과나 금융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흥신소 직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확인된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윤가희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뢰인님의 대학 시절 친구분과 동일합니다. 혹시 두 분 아는 사이십니까?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애써 이성을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떠올랐습니다. 윤가희. 대학 시절 제 룸메이트이자 가장 친했던 친구. 저희 집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아버지와도 얼굴을 익혔던 그 친구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발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충격과 공포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여자가 왜 아버지 옆에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하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스마트폰을 열어 대학 동창 단톡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단톡방에서 윤가희의 프로필을 발견했죠. 그녀의 최근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행복한 사랑, 내 사람, 나이 차이 무시해. 사진 속에서 윤가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제 아버지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윤가희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계셨죠. 아버지가 활짝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겨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가 내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윤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길게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 귀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가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 태연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가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진 속 남자. 너 지금 아빠랑 사귀는 거니?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목이 꽉 막혀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가희는 마치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듯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수진아, 너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 사는구나. 세상은 변했어. 사랑의 나이도 친구 관계도 상관없어. 난 철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 저는 그 단어에 치를 떨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는 파렴치한 행동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다니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시청자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뻔뻔한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미쳤구나. 박철수가 누구야? 우리 아빠잖아. 내가 우리 집 드나들면서 아빠랑 정분난 거니? 너 사람 아니야. 넌 친구도 인간도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외침은 텅 빈 집안을 울렸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 철수 씨는 외로웠고 난 그분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너희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었잖아. 그 외로움을 내가 채워준 것뿐이야. 이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는 윤가희의 태도에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갔죠.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윤가희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에서 또 하는 끊어진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죠. 며칠 후 저는 출근한 오빠와 시집간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는 당장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했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을 때 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희 씨와 결혼할 거다. 너희들 허락을 받을 생각은 없다. 이미 결심했으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그 말에 오빠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예요. 아버지 통장에 손대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세요. 탁자를 쾅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에 찬 오빠의 행동은 아버지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윤가희와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에게 한 장의 종이가 배달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한 달 뒤.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죠. 그때 동생이 결혼식 초대장을 뒤집어 보더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여기 봉투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 동생이 꺼낸 것은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는 결혼식 초대장이 오기 6개월 전.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저희 몰래 법적인 부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를 속이고 이 모든 것을 연극처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저희를 조롱하는 것일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이용해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무서운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윤가희, 그녀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아든 그날 밤, 제 손에 들려 있던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윤가희의 조롱이었고, 저희 가족을 향한 거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혼식 6개월 전, 이미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저희에게 결혼 발표를 하고 초대장까지 보낸 행위는 저희 가족을 완벽하게 기만한 시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믿어왔던 친구의 얼굴이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박준호와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빠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야.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윤가희에게 완전히 홀려 있었고 저희의 말은 그저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의 투정으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윤가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던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오피스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짧은 벨소리에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윤가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혼인신고 접수증을 든 채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 수진아, 새벽에 여긴 왜 왔니? 벌써 초대장 받았구나. 축하해 주려고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저를 더 깊은 분노의 늪으로 밀어넣었죠. 윤가희, 내가 인간이야. 이걸 보란 말이야.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접수증을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이미 결혼해놓고 우리한테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 대체 이 쇼의 목적이 뭐야? 우리 가족한테 복수하는 거니?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윤가희는 제 손에서 접수증을 빼앗아 들고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귓속을 파고들며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뭘 그렇게 흥분하니? 혼인신고 먼저 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철수 씨가 워낙 순진하셔야 말이지. 뭐, 순진해? 우리 아빠를 놀리는 거야,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희 오빠랑 동생이 얼마나 시끄럽게 반대할지 뻔히 알잖아. 철수 씨는 너무 착해서 너희 때문에 마음 약해지실까 봐. 내가 먼저 법적으로 처리해 둔 것뿐이야.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지.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물과 분노는 그녀에게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좋아, 이미 법적 부부라니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내 목적이 뭐야? 돈이지? 우리 아빠 재산 얼마나 뜯어낼 생각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윤가희는 문틀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돈. 그래, 인정할게. 왜 아니겠니? 철수 씨는 나이가 많잖아. 그분을 위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 드려야지. 너희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돈 타령이니?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고? 아버지 외로우실까봐 매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신경 썼어. 푹, 그게 관심이야? 말로만 하는 관심은 아무 소용없어. 난 철수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가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야. 이미 철수 씨 명의로 된 강남 고급 아파트 계약금은 내가 대신 지불했고 그분의 생명보험 수익자도 합법적으로 나로 변경했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늦었어, 수진아.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충격적인 사실들은 제 심장을 꽝 때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 계약금, 보험 수익자 변경. 저희 남매는 아버지의 노후 자금 보전을 위해 애썼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켜온 아버지의 인생이 한낱 젊은 여자의 탐욕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겨우 그 말만을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윤가희의 싸늘한 웃음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저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빠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윤가희가 보험 수익자를 바꿨고 강남 아파트 계약금까지 냈대. 당장 유능한 법률 대리인과 회계사를 섭외해야겠어.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에 손댄 모든 흔적을 찾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확보한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과 윤가희의 충격적인 발언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윤가희의 행위는 증여에 가까운 재산 편취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박철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동의한 경우라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가희 씨가 이 모든 것을 사기 또는 기망을 통해 얻어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동에 숨겨진 불순한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윤가희의 금융거래, 내역과 아버지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회계 전문가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님 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이 현금은 윤가희 씨가 계약한 강남 아파트 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가 박철수님의 긴급 의료비용 명목으로 모아둔 적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급 의료비를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신신당부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윤가희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 윤가희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곳에서 그녀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20시간 윤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우아한 예비 신부처럼 보였던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야 했죠. 며칠 동안의 지루한 잠복 끝에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윤가희가 아버지 몰래 한 젊은 남자와 깊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윤가희와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윤가희는 분명 아버지에게 외로운 노년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행세를 했는데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즉시 윤가희를 미행했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검은색 후드티를 눌러쓰고 그녀의 뒤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레지던스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들어간 호텔 라운지 구석 테이블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격한 장면은 저희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윤가희가 사진 속의 그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대화했지만 저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노인, 이제 곧 우리 거야. 젊은 남자가 윤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가희는 그 젊은 남자에게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철수 씨는 나만 믿어. 유원장에 대한 건 이미 내가 다 손봐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임신 소식은 확실히 전달했어. 임신 소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가희가 임신 10주라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모든 계획은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선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덜커덕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윤가희와 젊은 남자가 동시에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이제 단순한 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윤가희의 충격적인 밀담을 엿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 노인, 유원장, 그리고 임신 소식. 이 세 단어는 윤가희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파멸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담한 행동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빠 박준호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현장 사진을 보더니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이 여자는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임신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아버지를 완전히 기망한 거야. 유 원장을 손봤다는 건 더 위험해. 당장 윤가희 모든 서류와 파일을 확보해야 해. 오빠는 법적 대응보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가희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윤가희를 위해 안방을 내어주셨고 제가 그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아버지는 윤가희에게 더욱 정성을 쏟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윤가희는 그 시간을 이용해 주로 외출을 했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기회였죠. 저는 그날을 운명의 금요일로 정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윤가희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윤가희가 눈치챌까봐 집에 찾아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을 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윤가희가 방금 외출했어. 오피스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이야, 서둘러.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닫는 철커덕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막 같았습니다. 윤가희의 방, 즉 아버지의 안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만 낡은 문은 작은 소음을 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낯선 윤가희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값비싼 화장품과 보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아버지의 물건이 구석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보금자리가 침탈당했다는 느낌에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 없이 윤가희가 주로 사용하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철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보험 계약서,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이 꽂힌 두꺼운 파일철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언장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본인 박철수는 사망 시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 윤가희에게 일임하며 그 밑에는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문구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단, 배우자 윤가희에게 출산하는 본인의 친생자에게 증여를 우선한다. 임신, 윤가희가 젊은 남자와 밀담을 나눌 때 언급했던 그 임신이 유언장에까지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윤가희가 저희 남매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설계한 완벽한 법적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 사본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고 다음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숨막히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윤가희 명의로 된 진단서에는 놀랍게도 임신 10주 차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윤가희의 임신은 거짓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젊은 남자와 밀담을 나누던 그 장면은 뭐였을까요? 이 아이가 과연 아버지 박철수의 아이가 맞을까요?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얇은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함께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 목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녀의 손에 넘어갔다는 증거였죠. 저는 확보한 모든 서류를 재빨리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윤가희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보여주려고 꾸민 함정 같았습니다. 덜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윤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등산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고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지만 윤가희는 이미 방 앞에서 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뒤편에 서서 놀란 눈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에 가희 씨 방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야? 아버지는 충격에 찬 목소리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윤가희는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설마 내 물건에 손댄 건 아니겠지? 저는 잡혔다는 공포감과 이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증거를 여기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혹시 아빠 지갑이 방에 떨어져 있나 해서. 제가 말을 얼버무리자 윤가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 씨 보세요. 수진이가 저를 의심해서 제 방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저 철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침입자가 되고 윤가희가 순진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절박한 행동이 아버지 눈에는 파렴치한 도둑질로 비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윤가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수진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희 씨를 의심해서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 당장 사과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과? 제가 이 악마 같은 친구에게 사과를 하라니요. 그때 윤가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수진아. 내가 찾은 모든 증거, 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야. 그녀의 눈빛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윤가희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서류들을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아버지에게 들키는 이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윤가희, 내가 꾸민 짓이지. 이 모든 게 다 함정이었어. 제가 울부짖자 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수진아, 당장 나가. 가희 씨에게 사과하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아버지의 절규와 윤가희의 차가운 눈빛을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쥐어진 가방 속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는 법이 심판할 거야. 다음 날 저희 남매는 확보한 모든 증거, 즉 혼인신고 접수증, 유언장 사본, 임신진단서 사본, 그리고 윤가희와 젊은 남자의 밀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과 재산상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가희 씨가 임신을 빌미로 유언장에 자신과 태아의 몫을 명시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의 관계 증거는 간통이 아닌 재산 편취를 위한 공동 공모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결혼식입니다. 윤가희 씨가 이 결혼식을 통해 또 다른 재산 편취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 씨는 반드시 결혼식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가희의 실체를 폭로해야 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박효수님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희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결혼식장에서의 폭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윤가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윤가희, 너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내가 박살내주겠어. 결혼식장에서 온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폭로를 감행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윤가희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눈빛에는 꿀이 떨어졌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순수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저토록 완벽하게 가면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그녀는 교활하게 저희 가족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윤가희는 갑자기 저희 남매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윤가희가 저희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며 기뻐하셨죠. 저와 오빠,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수진아, 준호 씨, 혜진아, 내가 너희 아버지께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윤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너희가 오해하는 건 알지만 나는 정말 철수 씨를 사랑해. 너희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연기를 하는 동안에도 한 손으로는 테이블 밑에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에 감격하셨는지 가희 씨는 정말 마음이 착하다며 저희를 향해 오히려 미안해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빠 박준호가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윤가희 씨, 말만으로는 진심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저희는 결혼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강남 아파트,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 문제,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가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다가 살짝 떨궜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저를 믿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철수 씨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계약.
그리고 모든 보험 수익자를 오늘 중으로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는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말에 감동하여 윤가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희 씨, 내가 준호에게 대신 사과하마. 내 자식이 못난 짓을 했구나. 윤가희는 그날 저녁 약속대로 강남 아파트 계약을 철회하고 보험 수익자를 저희 남매 중 한 명 오빠 박준호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사실에 저희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녀가 순수한 사랑 때문에 저희에게 양보한 것일까요? 변호사님은 이 행동을 듣고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윤가희 씨가 자신에게 제기될 수 있는 재산 편취 혐의를 완벽하게 지우려는 치밀한 반격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을 스스로 치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것이죠. 이제 저희가 소송을 걸어도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하려 했다는 그녀의 주장을 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가희는 재산 문제로 저희 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눈에는 저희 남매가 재산을 탐내서 착한 새어머니를 괴롭히는 파렴치한 자식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묘한 수법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숨겨진 음모, 임신을 이용한 유언장 편취와 젊은 남자와의 공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변호사, 그리고 사설 탐정과 함께 마지막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폭로하는 것은 단순히 충격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가득한 공개된 장소에서 윤가희 씨의 거짓과 기만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폭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폭로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중간, 주례사가 덕담을 할 때 제가 등장하여 윤가희와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고를 던진다. 두 번째 윤가희의 순수한 사랑 연기가 시작되면 윤가희가 이미 혼인신고를 6개월 전에 했음을 폭로하여 그녀의 위선을 깨뜨린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임신을 빌미로 아버지의 유언장을 조작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 진단서 사본과 유언장 사본을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윤가희와 젊은 남자와의 밀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그 노인, 이제 곧 우리 거야라는 윤가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을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청각적 묘사를 통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했죠. 수진 씨, 결혼식 도중 갑자기 마이크를 가로채서 이 녹음 파일을 틀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에 이 소리가 결혼식장을 뒤덮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가로챈다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지만 이 방법 외에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저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 당일의 동선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냉장고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윤가희? 저는 옷을 걸치고 조용히 거실로 나섰습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윤가희가 휴대전화를 들고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척했지만 눈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숨긴 채 그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젊은 남자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재산 문제는 다 정리했어. 그 멍청한 박수진 남매들이 계약 취소하는 걸 보고 안심했을 거야. 이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만 확실히 하면 돼. 철수 씨는 곧 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넌 좀 조용히 있어.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계약을 취소하는 척 연기했지만 실상은 임신을 이용한 유언장 조작으로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유언장을 바꾼 건 사실 내 계획 때문이 아니야. 그분 스스로 모든 걸 나한테 주려고 했어. 하지만 박수진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그분 스스로 모든 걸 나한테 주려고 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가희의 탐욕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윤가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복잡한 상황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의문을 뒤로하고 결혼식장에서 윤가희의 악행을 막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가희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 대신 거대한 폭풍을 앞둔 탐욕스러운 악녀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버지 박철수와 제 친구 윤가희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뒤섞여 마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 결혼식장에서 윤가희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저희 가족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으니까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빠 박준호, 동생과 마지막으로 작전을 확인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아, 마이크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 녹음 파일을 최대 음량으로 틀어야 해. 너는 당당하게 식장으로 들어가. 오빠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뒤에서 언니를 지킬게. 저는 웨딩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윤가희의 혼인신고 접수증, 유언장 사본, 임신 진단서, 그리고 그녀와 젊은 남자의 밀담 녹음 파일. 이 증거들이야말로 윤가희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모두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축하 인사가 저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축하가 가짜 신부 윤가희의 기만적인 연기에 받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저는 하객들 틈에 섞여 조용히 식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주례를 맡은 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신랑 박철수님과 신부 윤가희 양의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윤가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가희는 걸어오는 내내 하객들에게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아버지에게는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어린 행복감은 저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저희 가족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절규를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주례사가 덕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숭고한 사랑으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제 외침은 웅성거리던 식장 전체를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와 신부 윤가희도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가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서 이러니? 오늘만큼은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증거물을 손에 쥐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박철수님의 딸 박수진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파국을 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저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윤가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윤가희, 넌 친구도 아니야. 너의 이 우아한 웨딩드레스 아래 얼마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밝히겠어. 저는 마이크를 잡아챘습니다. 삑 하는 마이크 소리가 식장을 울렸습니다. 하객 여러분, 이 결혼은 6개월 전에 이미 법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저희 아버지의 법적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을 기만하며 이 가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고 윤가희의 얼굴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희 씨. 정말이야. 아버지는 윤가희를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가희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 씨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순전히 철수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반대할까봐 저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넌 아버지를 지키려 한 게 아니야. 넌 아버지를 기망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어.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아버지의 긴급 의료비로 충당했고 보험 수익자를 몰래 변경했어. 그것도 모자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입을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꼬드겨 유 원장을 조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자신과 자신이 낳을 아이에게 물려주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박철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노인, 이제 곧 우리 거야. 유 원장 내가 다 손봐뒀어. 완벽해. 가희야, 이제 내 아이만 낳으면 철수 씨는 곧 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될 거야. 녹음된 밀담이 결혼식장을 덮쳤을 때 하객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고 일부 하객들은 경악에 찬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윤가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아, 당장 그거 꺼란 말이야. 윤가희는 제 손에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진짜 목적이야. 내가 순수한 사랑 때문에 왔다고?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젊은 남자와 공모한 파렴치한 사기꾼이야. 저는 마지막 증거, 임신 진단서 사본과 조작된 유언장 사본을 윤가희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비틀거리셨습니다. 거짓말이야, 가희 씨.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는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증오가 가득 찬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너희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는 아버지를 방치했잖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그녀의 추악한 욕망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셨습니다. 쿵 아버지는 큰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하객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가희는 쓰러진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분노가 더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그렇게 파국을 맞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본 하객들 사이에서는 윤가희가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저는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가희가 흐트러진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응급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수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너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넌 모를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녀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복수, 너는 이미 내 손으로 너희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어. 이제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박철수님은 급성 쇼크와 함께 신부전 증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신부전, 아버지가 그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걸까요? 그때 윤가희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신장 이식. 이미 늦었어. 내가 아니면 철수 씨는 살 수 없을걸.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또 무슨 함정을 파놓은 걸까요? 아버지는 급성 심장 쇼크와 신부전 악화로 위독한 상태였고 응급실 문이 닫히자 세상은 다시 정적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저는 응급실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오빠 박준호와 함께 초조하게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윤가희가 웨딩드레스의 소매를 찢어낸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이나 공포로 일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확신과 승리감으로 가득 찬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비웃는 듯했죠. 왜 그렇게 초조해,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닥쳐, 윤가희.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꾸민 짓이야. 제가 이를 악물고 소리치자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철수 씨를 사랑했을 뿐이야. 너희들이 재산을 탐내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동안 나는 철수 씨의 건강까지 챙겼지. 그리고 지금 철수 씨의 생명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어. 이때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일제히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신부전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금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저희는 즉시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직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오빠, 동생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저희의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준호 씨와 다른 가족분들은 조직 적합성이 낮거나 불가능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가희 씨의 경우 놀랍게도 조직 적합성이 완벽에 가깝게 일치합니다. 마치 쌍둥이 수준입니다. 그녀가 기증을 결정한다면 당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가희 씨가 아니면 다른 장기 기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윤가희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윤가희가 결혼식 전날 밤에 속삭였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식을 미끼로 저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윤가희의 마지막 한 수는 생명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윤가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서서 저희 남매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봤지, 수진아? 내가 아니면 너희 아버지는 살 수 없어. 신이 나를 철수 씨의 운명적인 구원자로 보낸 거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가희를 자극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오빠 박준호가 저보다 먼저 윤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가희 씨, 당신이 기증을 결정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윤가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 박준호 씨, 저는 돈 따위에는 관심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정당성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처럼 섬뜩하고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조건은 이겁니다. 첫째, 당신들 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을 지금 당장 취하하세요. 둘째, 당신들은 제가 순수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했으며 신장 기증까지 결심한 구원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세요. 셋째, 아버지가 유언장에 명시한 대로 아버지의 주력 회사인 박철수 산업의 지분 51%를 제가 낳을 아이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단,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제가 후견인으로서 모든 경영권을 위임받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볼모로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분 51%를 가져가면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저희에게 구원자라는 칭호까지 요구하며 그녀의 모든 죄를 씻어내려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거래를 요구할 수 있어? 제가 소리치자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악마? 철수 씨는 제가 아니면 죽어요.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오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 윤가희 씨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폭로? 윤가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철수 씨가 당신들의 손을 잡고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나를 구원자로 만든 그 순간 세상은 나를 믿을 겁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회복된 후에라도 당신들이 진실을 폭로하려 한다면 나는 즉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신장 기증 철회를 선언할 겁니다. 철수 씨는 기증받은 신장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평생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완벽한 덫에 갇혔습니다. 윤가희는 저희의 도덕적인 딜레마와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요. 오빠는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지만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생명이 먼저야. 아버지를 죽게 만들 수는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심, 정의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마침내 눈을 뜨고 윤가희를 응시했습니다. 좋아, 윤가희. 너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어. 우리는 소송을 취하하고 너를 구원자로 공표할 거야. 그리고 지분 51%를 내 아이 명의로 넘기겠어. 윤가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박수진 씨. 당신의 아버지는 곧 수술실로 갈 겁니다. 내가 준 신장이 철수 씨 몸에 있는 한 너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소송 취하 절차를 밟았고 윤가희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윤가인은 기증자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해요. 제가 이 악녀에게 진 빚을 반드시 갚아줄게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저희 복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윤가이가 저희 가족에게서 재산을 얻었을지라도 그녀의 구원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리라. 아버지의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저는 윤가이의 섬뜩한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생명을 볼모로 한 거래. 그것은 윤가이가 저희 가족에게 던진 최후의 가장 악랄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덫을 이용해 그녀의 완벽한 몰락을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비열한 수법에는 더 비열한 역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윤가이는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는 윤가이의 조건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했고 오빠는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주식 이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겨웠던 일, 바로 언론 공표였습니다. 저희는 언론을 피해 조용히 기자회견을 열고 윤가이를 순수한 사랑으로 신장 기증까지 감행한 헌신적인 구원자로 포장했습니다. 오빠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동안 오해로 윤가희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윤가희 씨의 고귀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저희 아버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가이는 하루아침에 세기의 수뇌부,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남매를 뒤늦게 새어머니의 진심을 깨달은 철없는 자식들로 보았습니다. 윤가이의 연기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정당성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가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했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남자와의 밀담 녹음 파일, 임신 진단서 사본, 그리고 조작된 유언장 사본. 저는 이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인 싸움에서 졌다면 여론전으로 그녀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정신이 드세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고맙다. 가희 씨 덕분에 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윤가이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나왔고 복도에서 윤가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박수진, 이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녀에게 이를 갈았습니다. 내 연기는 곧 끝날 거야. 내가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 나는 내가 꾸민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너의 구원자 가면은 찢어지고 너는 사기꾼이자 악녀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윤가이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숙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폭로? 내가 뭘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를 폭로하는 순간 철수 씨는 심장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놓치고 있는 진짜 반전이 있다는 거야.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미행하고 서류를 훔칠 때 너는 이미 내 손안에 있었지. 내가 발견한 모든 증거, 사실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뭐라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유언장 사본, 임신 진단서, 젊은 남자와의 밀담. 그 모든 게 다 미끼였어.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기증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 윤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기증은 진짜였어. 하지만 그 기증은 나의 죄책감 때문이었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 대한 진짜 사랑 때문이기도 했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 진짜 사랑. 윤가이가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은 명백히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궤변을 늘어놓든 소용없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건 사실이잖아. 윤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5년 전 기억나? 철수 씨가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셨을 때 철수 씨는 그때 신장도 이미 많이 안 좋으셨어. 나는 그때 병원 자원봉사자였지. 저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심장 문제로 입원하셨을 때 젊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가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의 이름이 내가 그때 그 자원봉사자였어? 맞아, 그때 나는 철수 씨를 간호하면서 신장 기증자 등록을 했었지.
나의 신장은 철수 씨와 놀랍도록 잘 맞았거든. 철수 씨는 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셨어.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는 사실 때문에. 윤가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나에게 재산을 넘기려 한 건 사실 보상 때문이었어. 나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분의 돈이 필요했지만 그분의 진심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거절했었지. 그럼 왜 지금은 재산을 받으려고 했어? 나의 상황이 달라졌거든. 나는 젊은 남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 그 남자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나의 신장 기증 사실을 미끼로 나에게 철수 씨에게 접근하라고 강요했지. 내가 철수 씨의 재산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는 나의 과거와 신장 기증 사실을 모두에게 폭로해서 철수 씨에게 충격을 줄 거라고 협박했어. 나는 철수 씨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받는 악녀를 연기해야 했어.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중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임신 진단서, 유언장 조작, 젊은 남자와의 밀담.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저희 남매가 윤가희를 막으려 할 때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재산이라는 명분을 던져준 것이라는 말인가요? 내가 나에게 서류를 훔치게 하고 녹음 파일을 엿듣게 한 것도 그래서였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철수 씨는 쓰러지실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재산 때문에 온 악녀로 몰고 가도록 유도하면 철수 씨는 쓰러져도 내가 돈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죄책감을 덜 수 있잖아. 나는 철수 씨가 나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공격해야만 나는 신장 기증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었지. 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 철수 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진실이었습니다. 윤가희는 저희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악녀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진정한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그 방식은 극단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분노와 복수심은 모두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은인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해, 가희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가희의 눈가에 뒤늦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수진아. 너희는 그저 아버지 옆에 있어줘. 저는 윤가희에게 감사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가희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제 눈앞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를 극한의 분노로 몰아넣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이중 연극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증오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희생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심은 왜 늘 가장 잔인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일까요? 저는 윤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짊어진 짐을 이제 내가 함께 나누겠어. 윤가희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너희가 나를 공격해야만 철수 씨가 살 수 있었어.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철수 씨를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저희 목표는 윤가희를 협박하고 모든 음모를 조종했던 젊은 남자를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 박준호는 이 모든 전말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오빠는 윤가희가 건넨 젊은 남자의 신상 정보와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소송 취하 과정에서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젊은 남자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가희는 수술 후유증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젊은 남자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젊은 남자에게 협박당했던 녹취록 원본과 그에게 강요당해 작성했던 각종 서류들을 모두 저희에게 넘겼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윤가희가 입원한 틈을 타 주식 이전 서류를 강제로 탈취하려다가 잠복해 있던 오빠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 그의 절규는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윤가희가 시킨 거야! 저희는 드디어 그 악몽 같은 협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저희 가족에게는 진정한 사이다였습니다. 윤가희에게 씌워졌던 악녀의 오명도 법정에서 그녀의 협박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깨끗하게 씻겨나갔습니다. 젊은 남자의 체포 후 윤가희는 병실에서 조용히 재산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에게 주식 51%를 포함한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서명했습니다.
나는 철수 씨의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냥 철수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협박범도 잡혔으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가희야,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아버지도 내가 가짜 결혼을 한 진짜 이유를 아셔야지.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윤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철수 씨는 끝까지 모르시는 게 좋아. 그분이 내가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야. 내가 순전히 돈 때문에 결혼하려 했다고 믿으셔야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죄책감을 덜고 편히 사실 수 있어.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가희는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침대 위에는 재산 포기각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저희는 아버지에게 윤가희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혼을 추진했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사실을 축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결국 돈이었구나. 하지만 가희 씨 덕분에 내가 살아난 건 사실이다. 아버지는 슬퍼하셨지만 저희의 설명이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윤가희가 포기한 주식과 재산을 다시 정리하고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회사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수진님, 죄송하지만 박철수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봉인되어 있던 서류입니다. 최종 유언장이라니요? 저희가 확보했던 유언장은 윤가희가 조작한 것이었잖아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이 유언장은 윤가희 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1년 전 박철수 회장님께서 심장 수술 직후에 공증받은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을 살린 은인 윤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셨습니다. 재산 편취를 위한 기망 행위가 없었을 때 박철수 회장님 스스로 윤가희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윤가희에게. 그 문구 아래에는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냈던 조작된 유언장은 사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가희의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지만 이 최종 유언장은 증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윤가희가 재산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중에 다시 그 증여를 원하신다면 윤가희가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생명의 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결국 이 놀라운 반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가희의 이중 연극은 재산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진심을 지키기 위한 방패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은 영원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는 저희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순수한 은인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윤가희가 연락을 해오거나 법적으로 재산을 요구해 온다면 저희는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재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희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최종 유언장을 발견한 후 떠난 윤가희를 찾아가 그 재산을 건네주시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간직하시겠어요? 저는 친구의 배신과 아버지의 결혼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는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의 그림자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윤가희는 저희 친구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악녀를 연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평화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은 때로는 진실보다 더 아픈 침묵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